자, 아우 시끄럽죠? 소리 없앨까요? 졸릴 때. 자, 지금 제4의 물결 당신이 알아야 할 4차 산업혁명.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데 앞으로 여기 조금 설명은 5차 산업혁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부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서비스사회, 그리고 정보화 시대. 제4차가 정보화 시대. 그래서 제4의 물결 초연결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2017년에 시작된 4차 혁명이 작년 2년 전부터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7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하면은 저기 연차로는 10년이죠. 근데 만으로 치면 9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산업 하나가 지구 역사에서 산업 하나가 이렇게 짧은 시대에 지나친 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명성의 시대, 그리고 이 초연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초통합의 시대가 됩니다. 이게 네트워킹 초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그 연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어요. 슈밥이라고 세계 경제인 포럼의 회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죠. 그래서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4의 물결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5의 물결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이니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집도 설계를 하고 3D로, 그리고 그렇게 3D로 설계한 거를 집으로 구현해내는데 이제는 누가 구현하냐? AI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TV에 봤더니 그 AI가 집을 만드는데요, 6개월 걸리는 집을 18일 만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는데 3천만 원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AI한테 집을 한번 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챗GPT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이거 벌써 몇 년 전 버전입니다. 지금은 챗GPT에게 묻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다 쓰시죠, 여러분. 우리 김종각 대표님 제미나이 쓰세요? 재미나이 쓰죠? 네, 우리 저 최화 대표님은 네, 썼어요. 쓰죠? 돈 얼마씩 내고 쓰세요? 아니, 이런 저기. 그냥 앱 깔아 쓰는데? 어? 공짜로? 네. 아, 그러면은 하위의 정보밖에 몰라. 우리 그래요? 조 대표님은? 챗GPT만 써요. 아, 그러면 이거 더 두세대야, 그러면. 챗GPT 다음에 제미나이를 써요. 근데 제미나이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높을수록 고급의 정보를 주는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문사가 이제는 편집부, 기자, 뭐 이렇게 편집국장 다 있었잖아요, 신문사가. 근데 싹 다 이제 해산을 하고 이 편집 만드는 오너 혼자만 남아있어요. 근데 신문이 여전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물어봤더니 다 컴퓨터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고용하면 1인당 몇백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를 고용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투자하면 기사가 너무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뭐 하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서 제미나이한테 너는 기자야? 이렇게 하고 이름 붙였어요. 아무개 기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 검색해서 기사 만들어봐, 이렇게 하고 편집국장 제미나이가 있어요. 그럼 편집국장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기자가 글 쓴 거 너한테 올리면 네가 그거 다시 점검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와서 최종 점검을 한 뒤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2030년이면은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근데 2030년이면은 영성의 꽃이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성의 꽃이 제가 보기에는
활짝 핀 곳이 너무 많고요. 영성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영성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MBTI 있죠? MBTI 아시죠? 네. MBTI가 심리학에 기반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조사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한 30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 기독교 여성 상담소 한국역신학자협회 운영할 때만 해도 소수에게만 이거를 실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핸드폰 있죠? 핸드폰만 봐도 거기에 다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요즘 너는 E야? I야? 막 물어봐서 저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그랬더니 그 MBTI에 나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T야? 뭐 F야? S야? F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김종박 대표님은 뭐예요? ESTJ. ESTJ세요? J시구나. 어울리십니다. 뭐예요? INTJ. 네? INTJ? ENTJ라고 하셨죠? ESTJ. ES구나. ESTJ고 INTJ. 그 뒤에 두 개는 똑같으시네. 우리 최효아 대표님은 안 해보셨고 우리 목사님은 몰라요. 몰라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처음 들은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 따라오시기 엄청 이제 아무튼 저는 ENTP예요. 그런데 이 ENTP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구형이에요. 우리 국내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고 박스가 있으면 막 분리하잖아요. 그때 요 밑에 이 밑에 가서 있는 아주 특이한 유형입니다. 저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못 네. 들어봤어. 네?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다 개혁하고 어디 가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는 스타일로 일을 만들어놔요. 이제 그런 형인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영성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30년이면 활짝 열리고 50년이면 누구나 다 영성의 시대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영성의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파동, 의식의 파동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지 않으면은 융화 단결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애들 그 문화권에 가보면은요, 우리 세대가 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니,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 시대에는 경쟁을 하니까 노트 필기한 것도 옆에 친구에게 안 보여주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제 노트를, 대학 노트를 다 시험 때 되면 제 거 가지고 카피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딴 친구들이. 근데 빌려줘요. 근데 절대 안 빌려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학교에서 과제를 하던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던 전부 그룹으로 해요.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 다 연결이 되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내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감정 표출도 되고 실력 발휘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막 싸우고 뭐 갈등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라면.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이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자기 의사 표현하고 적당히 물러나고 적당히 앞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영성이 우리들하고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성이란 게 뭐냐? 지금 WHO 오면은 건강만 체크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건강의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몸과 마음과 영이 전부 다 아주 그 뭐랄까 빙 사운드니까요. 아주 고요한 상태죠. 소리
이거 사운드, 빙 사운드한 그런 컨디션에 있을 때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냥 바디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바디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 스피릿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힘이자 신체와 정신적 측면을 통합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이 스피릿이 그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몸에도 병이 나고 정신에도 병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이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은 누가 체험하게 해줄 수도 없고 또 집단으로 할 수도 없고 공부를 가르쳐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영성은 자기 스스로 체득하고 자기 스스로 경험해가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주관적인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EQ가 아닌 또 다른 이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 가드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인간에게 사람. 8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머릿속에 8가지 지능을 세계적 얘기했죠. 하워드 가드너. 네.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이후 거듭되는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그 이론을 입증시켰고 이 사람의 8가지 지능이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 개인의 교육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머리는 음악 지능, 체육 지능, 수학 지능 이런 식으로 막 8개를 구별합니다. 네, 이게 다중지능 보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등 영역별로 8가지의 독립된 지능이 있다는 것. 이 지능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독특한 능력이 결정되는데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도 지능에 속한다. 그런데 가드너의 지능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8가지 지능 외에 9번째 지능이 있을 9번째 가능성을 지능이 제시했는데 있다고 추정을 해요. 하워드 가드너는 그것을 영성 네, 지능, 이렇게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영성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능 계속 할까요? 네. 은 인간 존재의 이유나 사회복의 의미 등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네, 이런 능력이 영성 지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가드너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영성 지능이라는 게 뭐냐? 영성 지능 SQ죠.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뭐야? 스피리추얼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실존 문제나 초월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존 문제나 초월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영성 지능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 영성 지능은 삶과 존재와 또 행복 등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SQ는 IQ와 EQ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SQ입니다. 근데 SQ가 높아지면 IQ도 높아지고 SQ가 높아지면 EQ도 높아진다. 이걸 이제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SQ가 높아져서 IQ, EQ가 높아지면 인간은 행복감이 극대화된다. 이런 논리가 탑니다. 그래서 IQ가 높고 EQ가 높아도 행복감 못 느껴요. 근데 SQ를 높였을 때 IQ와 EQ가 자동으로 높아지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뭔가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학자 네? 이름이 뭐 가드너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책을 한번 사보려고 하워드 예, 사서 보십시오. 네네. 하워드 가드너.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모델이에요. 하워드 가드너의 그런 영성 제9의 지능,
SQ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지능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 SQ에는 실존, 초월, 의미, 관계, 내면, 의식 이런 지능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6가지 영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6가지 영역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은요, 정말 아무런 필요 충분 조건이 삶에 있어서 다 갖춰져요. 남들이 보는 거는 갖춰지지 않은 것 같지만 갖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저변에는 게 실존 지능입니다. 실존 지능부터 이제 공부를 6가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 못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SQ 이거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고 저희 남편과 유영일과 이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유영일은 98.03%에 해당해요. 100명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2등을 했어요. 2등. 그리고 저는 이수님은 99.98이에요. 99.98. 그러면 100이잖아요. 거의. 그죠? 99.98. 그래서 저는 영성지능이 저의 남편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제가 왜 남편보다 더 높을까? 영성 공부는 남편이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영성지능 결과는 제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실존지능 여기까지 꽉 찼죠. 의식지능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해요. 의식지능이. 그리고 초월지능 꽉 찼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의미지능 삶의 의미를 잘 느껴. 그리고 관계지능 저는 관계지능까지도 끝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내면지능 이 사람은 유영이는 의식지능에서 살짝 부족하고 관계지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인간들과 관계를 안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생활 지금 45년 중에 직장생활 5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책 읽고 글 쓰고 바둑 두고 산책하고 먹고 싶으면 시장 가서 사다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책이 너무 읽고 싶다는 거야.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 책을 읽을 수 없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책도 못 읽는 데다가 자기는 소설가 지망생인데 글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때려치고 집에서 글 쓰고 책 읽어라.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회성이 좀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관계를 안 하니까 인간관계를. 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영어가 이래인 것 같습니다. 책이 있어요. 쓴 책이 있어요. 남편분이 쓴 책. 많이 썼죠. 네, 번역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이 결과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영성지능의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요, 이게 여기에 다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가. 다 여기에 까만 점 하나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놀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다 찼는데 다 뾰족해서 여기가 뾰족하게 가고 여기 나머지는 또 다 여기 제로 상태로 가고. 아무튼 이 그래프를 보면요 너무 재밌는데 저같이 이렇게 완벽한 그래프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성지수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영성에 대해서 이제 왜 의식 상승을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예요? 배죠. 우리가 이런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배가 딱 이 모양이었어요. 그걸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 남단에 가서 이제 정박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수평선에 이렇게 나타나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망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인디언들이 이거를 보고 뭔가가 수상한 게 저기 바다에 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 못해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안 보여요. 자기들이 평생 보지 못한 것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 예,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이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봐도 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배에서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의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의식이라는 게.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고대 시대에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거북이 등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 뱀이 다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의식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평평한데 나무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평평한데 여신이 여기 누워 있고 또 이거 다 여신들이에요. 여신들이 여기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에 달과 별이 있다. 이렇게 상상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리스 시대에 와서는 이제 철학이 발달되고 이론론이 발달되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는 이런 모양의 지구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속에 땅 속에는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의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거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언제냐면요. 욥기 시대에 욥기에 보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궁창에 매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요런 모양의 지구라는 것을 욥기에서 설명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지구가 이게 둥글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도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웠죠. 그게 뭐죠?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주장했어요? 천동설을 먼저 주장했지. 네, 근데 누가? 사람.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 네, 맞아요. 코페르니쿠스가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혁신이에요. 왜냐면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발상을 완벽하게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일도 있고, 종교와 과학이 양대 산맥으로 돼서 만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무조건 과학을 핍박하고 또 과학은 자기들이 발견하고 이론적으로 성립을 해놨는데 종교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갈릴레가 또 이 주장을 한참 지난 뒤에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교황이 이제 화형에 처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릴레가 이제 자기 뜻을 접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명언을 남긴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자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고 이 지구는요 우주에 뭐라고 합니까? 지구를 우리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 그렇죠. 이 지구는 우주에서 오아시스예요. 왜냐면 이 우주는 암흑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95%가. 그래서 이 우주에 나가면 깜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푸른 별이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암흑 세계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이 우주에서 아름다운 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하늘이 푸른 하늘을 보잖아요. 이 푸른 하늘을 다른 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달에서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달에 가는 거 우리가 안착하는 거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도 봤지만 까만 그 물질 세계에 땅 딛는 것도 회색 잿빛이었잖아요. 그것도 거의 다 까맣고. 그럼 왜 그러냐면 지구에는 성층권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들어올 때 거기서 이제 그 빛의 산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제 흡수하고 뭐 방출하고 막 하면서 푸른 하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이다. 이 키즈넴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저기 맞췄어요. 근데 상품 아죠? 내 상품을 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거를 모르고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우주잖아요, 우주. 네, 그렇고요.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주는 암흑 물질이 85%, 여기 85%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95%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우주는 암흑 물질일까? 왜냐하면 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구는 전자기장이 있고 상호작용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전자기파를 흡수하지도 못하고 방출하지도 못해요. 이 우주는. 그래서 암흑 물질인 거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만드는 요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전자기장과 전자기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전자기장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전기적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머릿속에서요 전기가 막 팍팍팍 일어나서 뉴런을 통해서 막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포집해서 해보니까 저 전등 백열등 하나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움직일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전자기장과 전자기파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 유지에 5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생명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뭐 같아요? 각자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가 있어요. 네, 물이죠. 또 공기죠. 네. 네, 흙은 안 들어가고요. 네, 공기, 물 2가지 나왔어요. 5가지 중에서. 온도, 네? 온도, 네? 온도, 불. 불 아니야. 네, 빛 필요해요. 네네. 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음식 네? 먹는 거. 먹는 거 예, 영양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남았어. 아까 흙이라는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자기장. 전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5가지가 필요한데 물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기 청정기 있어서 공기 좋게 만들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있어서 음식 우리 몸에 아주 영양 충분한 거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도 저기 정수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장하고 햇빛이에요. 햇빛 파장.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이 부족한 2개를 충족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올리브트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예요. 거기에는 이 생명 요소 5가지 중에서 필요한 2가지를 거기에 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저기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들이 전기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병이 나면. 그러면 그런 걸 뚫어서 하게 해줘요. 혈액도 뚫어서 하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 자기장과 햇빛 파장이에요. 그리고 햇빛 파장은 우리 인간의 파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파동이 있어요. 이게 칠판 있으면 참 좋은데. 파동이 있는데 인간의 파동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햇빛의 파동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주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의식을 우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구를 이제 축소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물이 먹는 물이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리고 지구에서 인간들이 먹는 게 0.몇 킬로 몇 그램밖에 안 돼요. 0.0%. 그러니까 1%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우주로 간 우주인들이 그러면은 우주에 갔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안 가는 크리스천도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임스 어원이라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데요.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는데 인공위성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착륙을 하는데 이상한 데 착륙하게 돼버려요. 고도가 안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도 난리가 났고 저기 어인 대령도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이제 다 업무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몇 분 뒤면은 지구에 안착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사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 그리고 어윈 대령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동시에 약속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지구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인공위성을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가서 안착을 하게 해서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귀환을 했어요. 이 사람은 2번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입은 옷, 이 우주복은 어디에서 만드냐? 대한민국에서 만듭니다. 수백억이에요. 한 사람 꼭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모르셨죠? 네.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시키고 체력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고장날 때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술도 연마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도 조금만 이상 있으면 우리는 카센터로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 망망 우주에서 이 인공위성이 뭐가 하나가 잘못돼봐요. 누가 고쳐줘요?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까지 다 습득하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시켜서 보내는 우주인들이 돌아오면은 다 이 육체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디딜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디디면 딱 착지가 되잖아요. 근데 달에서는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뼈도 골밀도가 성그러지고 근육은 약화되고 혈액도 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막 이 중력이 눌러줘서 돌아가는데 이게 성그러지면은 혈액이 돌아가는 것도 이상하게 되죠. 로렌츠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돌아올 때는 자기 발로 못 걸어 나오고 들것에 실려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또한 건강 디바이스. 지금 우리 대표님 사용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찰스 듀크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미국의 기독교 국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주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대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 지구에서는 빨리빨리 안 이루어져.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주에서는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모든 생명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런 고백까지 다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이제 우주에서 보니까 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하나의 작은 별인데다가 아주 아름다운 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뭐 대한민국이다,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는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경계를 그려놓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땅 따먹게 하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에 귀환한다면 정치가, 환경운동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체험과 이 우주인들이 우주 체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된 것과 또 신앙이 더 돈독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우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체험과 의식의 변화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날린 지 60년밖에 안 됐는데 달에까지 갔어요. 60년 만에.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자기 둘이서 막 테스트를 하면서 곤두박질 치고 막 난리를 쳤던 때로부터 60년 뒤에 달나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60년 만에, 두세대 만에.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그 관념적이다. 태양계의 현실이 눈앞에 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요. 태양계가 우리가 지구가 속한 태양계 하나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는 어마어마해요.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고요. 이 태양계가 속한 또 다른 태양계가 있어. 그래서 그랜드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그랜드 태양계가 속한 또 그랜드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구가 속한 거 하나뿐이 아니고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우주 밖에 달나라에만 가서 지구를 보고 인간을 생각해도 수많은 깨우침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니냐 내냐 키재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저항이 없어요. 그 달나라 우주에는. 그래서 뼈와 근육, 혈관이 모두 약화되고 육체가 약화되는 만큼 정신도 약해져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많이 생겼어요. 우주인 중에서. 그리고 현자들이 정신적, 지적 수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던 감각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단박에 습득을 했다. 평생을 걸려서도 못했던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단박에 깨우쳤다. 그리고 지난한 인간의 의식이 정신적으로 보다 확대되는 것. 예수가 이 방향을 인류에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까 지구 이해해봤죠? 뭐 거북이 장등에 사람들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 치유를 하면서 혈류병 환자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병이 낫겠나이다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겠냐고요. 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은 다 설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인슈타인은요, 앞으로 100년 뒤에, 그러니까 1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았는데 뭐를 받았어요? 노벨상. 상대성 이론이고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입자와 파동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보이는 나는 입자예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 나만 있나요? 여기에 정신도 있고 영도 있죠. 그러면 그건 파동으로 존재해요. 내 몸에서. 그래서 나는 파동인 동시에 입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시대는 주파수 의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전자약을 사용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동의학이에요. 파동의학. 그래서 파동의학을 우리가 영적 의학이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AI도 역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천연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왜냐면 AI는 아티피셜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천연지능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천연지능.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컴퓨터나 AI가 하드웨어에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뉴런이에요. 신경 뉴런들 있죠. 그리고
시냅스라고 이 뉴런들이 연결되는 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인간도 기억하고 뭐 하고 데이터가 있죠. 의식 속에. 이거 이제 데이터는 똑같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인간의 천연지능과 AI와 컴퓨터가 같은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생물학적 고초를 해봐요. 동물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은요, 지성을 지닌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유전자의 폭정에 저항할 줄 안다. 뭐든지 내가 개척하고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뇌를 지닌 인간은 욕망, 이성, 이익, 도덕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리고 뇌세포, 에피지놈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에피지놈 현상을 캐롤라인 리프라는 뇌신경학자가 처음으로 이론을 설파합니다. 에피지놈 현상 들어봤어요? 최 박사님? 최 박사님은 들어볼 줄 알았는데 우리 조 대표님? 전혀 우리 목사님도 네. 에피지놈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생각에 긍정성만 있다는 거야. 부정성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부정성이 자꾸 학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꾸 켜켜이 쌓인 거죠.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아픈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쪽에는 약을 처방하고 한쪽에는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씩 나요. 그래서 치유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 약을 처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머릿속으로 나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나았다. 내가 이제 팔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러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 팔이 온전하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훈련을 매일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여기는 한 달 동안 치료되는 약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약을 먹은 쪽보다는 이쪽 자기 머릿속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상상한 쪽이 더 높은 그 결과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 무조건 약이 아니라 나의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에피지놈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이 에피지놈 때문에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박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무조건 병원 찾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예를 들을까? 무슨 예를 들까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눈을 줄기세포로 치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낫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효과가 없더라고요. 3천만 원씩 2번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기서는 이거 갤럭시 안경 그걸 착용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를 15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15분 동안에 명상을 해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눈이 이제 얼마 만에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유영일 저희 남편은 당뇨성 황반 변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황반변성 주사를 맞으러 간대요. 심란하죠. 이 황반변성은 뭐냐면요, 물체가 이렇게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막 하는데 앞에 유리가 막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내가 거울을 보면 거울이 막 휘어져. 제정신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운 게 황반변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랬는데 의사가 갔더니 주사 받기 전에 이제 점검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뭐 단층 촬영하고 별거 다 하더래요. 그러고 나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황반변성이 좋아지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 여기 이렇게 자꾸 비볐어요. 부벼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대요. 왜냐면 이거 뭐 갤럭시를 차서 어쨌다 저쨌다 설명하면 의사가 뭐 알아듣나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거 그거 50일 찼어요. 50일 착용하고 갔는데 황반변성을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것만 꼈겠냐고요. 또 끼고 눈이 좋아지는 그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했죠. 그래서 에피지놈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치유가 된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뇌 속에 그거예요. 생각 아까 얘기했죠. 그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뉴런이라 불리는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아까 뉴런이 하드웨어라고 이것은 했죠. 신체의 신경세포, 즉 뉴런을 반대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만대로 확대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뉴런. 하지만 뉴런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게 자, 하는 생각이 나면 빨갛게 이렇게 변해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자극이 일어나게 합니다. 정기적인 자극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생각의 다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속에서. 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뇌속의 큰 모습입니다. 혈류는 뉴런을 따라 시속 400km의 속도로 400km 속도로 움직여요. 이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네, 슬로우로. 순간적으로 그것은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이 같은 뉴런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습니다. 8억 개 이상 모여있어요. 우리의 우리 발생시키는 뇌에. 모든 전류를 모으면 대여 중부를 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각각의 뉴런 가지들이 수천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뇌 속에 이런 기능들이 8억 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 전체에 그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 이제 DNA잖아요. 근데 모든 동식물의 유전자는 동일한 생물학 언어로 씌어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게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침팬지하고 인간이요 1.6%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지금 인간과 침팬지의 삶의 그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 있잖아요. 근데 불과 1.6%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는 복제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유전자에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텔레그램으로 막 이렇게 인쇄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뇌 속에서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여기 측두엽에는요 신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장소라고 있어. 스팟. 하나님의 스팟 장소죠. 그래서 이쪽에 측두엽에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걸 하면 여기가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그거 이제 촬영한 것도 있어요. 단측 촬영한 거.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하고 막 이러면 이 노란 색깔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 여기를 하나님의 장소라고 과학자들이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늘상 좋은 생각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피부 조직이 세포로 다 이루어졌죠? 세포를 하나를 떼냈어요. 그러면 이 세포 속에는 또 분자가 있죠? 그럼 분자를 또 잘게 나누니까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또 파고 들어가니까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 속에 또 이제 소립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양성자, 중성자 막 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 양성자, 중성자를 더 쪼갰더니 쿼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쿼크는 원자를 1억 분의 1로 쪼갠 거예요. 그런데 이 쿼크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 빛이잖아요. 근데 빛인데 여기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입자. 그리고 이게 빛이 비친 이유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쿼크예요. 쿼크. 모든 몸을 가진 생물은 세포가 결합하고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로 결합되어 있다. 제가 방금 말한 건데 쿼크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8개, 4개 이렇게 하니까 뭐야? 12, 몇 개죠 이게? 2, 6, 12개에다가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히그스라는 H라는 게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갓댐 파티클 이렇게 얘기해서 과학자들이. 왜냐면은요 욕 나오는 거예요. 왜 욕이 나오냐? 왜? 이게 이제 쿼크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가 결합할 때 질량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 H라는 이 히그스 입자는 질량이 부여된과 동시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질량이 부여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질량이 부여되고 나면 사라져.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걸 찾다 못해서 갓댐이라고 해서 갓댐 욕이잖아요. 아유 뭐 우리말로 하면 뭐 그냥 뭐 아무튼 그런 욕이잖아요. XX 이런 욕이잖아요. 그래서 갓댐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걸 책으로 내려니까 갓댐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갓댐 파티클이라 그래서 갓 파티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거를 신의 입자 이렇게 표현했고 요거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잘게 쪼개더니 거기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자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계시다가 질량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체를 이제 없애시는 거죠. 이렇게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요, 성장하라, 짝을 찾아라, 자식을 낳아 길러라, 그리고 죽어라. 유전자 우리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목적을 추적해요. 그리고 유전자가 만든 몸에 깃들어 있지만 유전자의 노예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본능을 직시하고 의미 있는 행위로 삶의 시간들을 채우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노예를 하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운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자역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남으로써 영성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예수는 사랑의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다. 이걸로 예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리고 사랑의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가 증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사랑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유아무개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유아무개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 유아무개를 살아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그가 생명 가득하게 살게 해주고 그가 불평불만 없이 자기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 살아나게 하셨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인간들을 다 살아나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Be Love Now. 우리 함께 Be Love Now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강의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 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더해. 그때는 식당에서 했고. 내가 사실 어저께 오후 5시에 그 이디야 가가지고